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맡은 부분이 10장, 1930 강렬하게 되기, 동물 되기, 지각 불가능하게 되기인데요. 총 이제 11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1번부터 6번까지 어느 관객의 회상에서 어느 마법사의 회상, 좀 여기까지 하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제 어느 관객의 회상 해갖고서요. 이제 이 내용은 영화 윌라드를 이제 소재로 들레즈와 이제 가타리가 어떤 철학적 개념에서 대기와 분자적 그램적 역량을 어떤 그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윌라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쥐대기와 분자적 과정을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읽어보셨겠지만은 윌라드와 쥐대기 해서 윌라드는 주인공은 윌라드가 이제 쥐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어떤 복수를 하고 결국 그 쥐들과 그 안에 쥐들과 쥐들에게 배신당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윌라드의 쥐대기는 그가 단순히 쥐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쥐와 같은 존재 상태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쥐대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대기라는 것은 이제 들레주의 철학에서 동일화나 모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의 변형의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기는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은 존재의 이제 변형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라드는 실제로 쥐로 이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방식, 어떤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이 어떤 무리 안에서 존재하게 되는 상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이제 뒤에도 내용이 또 반복되는 것이 어떤 행동 방식, 어떤 방식, 생활 방식을 얘기하고요. 그걸 갖다가 어떤 그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경험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인간의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나 쥐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존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위에서 설명했지만 분자 대기와 그램 분자적 역량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쥐들의 번식은 단순히 쥐들이 늘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무리 속에서 예전에 이제 늑대의 무리 또 얘기했지만은 무리 속에서 쥐들의 존재 방식이 확장되고 분자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윌라드는 쥐들과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쥐대기를 겪는 것을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자대기는 이런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가족적 역할 같은 고정된 그런 그램 분자적 역량을 잠식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대기가 그램 분자적 역량에 잠식 들어가 사회적 어떤 사회의 관습이라든지 그런 쪽에요. 제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윌라드가 쥐들과 함께 무리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면서 그들의 이제 주위 생활의 사회적 역할이나 고정된 질서는 점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윌라드의 가족, 직업, 혼인과 같은 고정된 역할은 쥐들이 분자적 변화와 존재 방식에서 의해 서서히 사라지고 윌라드는 점차 그들의 방식으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라드의 지대기와 사회적 질서의 붕괴라는 이제 챗 GTP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요. 윌라드가 쥐대기를 겪는 동안 그는 쥐들과 함께 기존의 사회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쥐들 사회와 인간인 윌라드가 새로운 이제 서로 이렇게 상호 연결하면서 이제 기존의 질서가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이는 윌라드가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쥐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윌라드는 점차 인간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고 이 사회적 질서를 붕괴하는 거죠. 쥐들이 무리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족적 규범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윌라드는 자신의 이제 존재가 쥐들과 이제 분자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분자적 변화가 고정된 사회적 구조를 서서히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제 윌라드의 쥐대기는 고정된 인간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존재로의 어떤 변형, 존재로 이제 변형되는 과정을 나타내며 분자적 과정은 작고 미세한 수준에서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어떤 사회 규범과 고정된 질서에 의해 규정되는 그램 분자적 큰 거죠. 그램 분자적 역량에 이제 잠식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들레즈와 이제 가타레의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 예시로서 윌라드의 쥐대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 여기서 윌라드가 지그택이라고 하는 거는 네, 원래 윌라드는 인간 사회에 그 고정된 그램 분자적인 그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네, 그게 그 G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분자더라고 해야 되나? 뭐 자기 그런 무리 그 네, 무리와 이렇게 그 교제 이게 서로 이렇게 관계가 되면서 네, 그 G의 그 쥐대기 네, G 그 과정을 그 계속 겪으면서 결국 윌라드의 그 기존의 그램 분자적인 요소들이 계속 무너지고 그가 꼭 그 G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변해가는 그런 어떤 걸 설명한다는 거죠. 되기라는 것이 결국 그 변해가는 그 기존 것이 무너지고 이 분자적인 어떤 그 분자 되기가 결국 그램 분자의 어떤 형식을 바꾸고 이걸 바꿔가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운동이네요. 운동이라든지 뭐 활동이네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바로 이해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윌라드가 쥐들과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쥐들의 무리에 들어가 갖고서 이 기존의 윌라드가 갖고 있던 그램 분자적 역량, 그램 분자적, 그러니까 윌라드의 분자적 그거죠. 분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쥐들과의 결합하면서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기존의 어떤 사회 질서를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거죠. 네, 새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네, G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생활 방식이 네, 그 분자가 돼서 그 자기 어떤 윌라드의 그램 분자적인 곳에 이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그 네, 분자 예, 예, 형태로. 예, 그러면 그게 서서히 그램 분자적인 것들이 바뀌면서 지금 결국 윌라드의 어떤 삶의 형식이 다 변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되기. 예.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 대략적으로는 맞는데 네, 그게 그램 분자적인 것이 윌라드가 인간 사회에 있을 때의 그램 분자적인 네, 뭐 규칙이라든가 코드라든가 이런 게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쥐들은 쥐들 집단들의 그램 분자적인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윌라드 개인이 음, 쥐 집단에 들어가면 그 쥐 집단의 그램 분자적인 요소들을 이제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내 걸로 체화시켜 나가는 거는 분자적인 활동이라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쥐들 분자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쥐의 그램 분자적인 그 쥐들 사회 집단의 그 코드가 이제는 얘한테 잠식해 들어오면서 그 내, 그 윌라드라는 한 개인이 인간이
분자적으로 거기에 동화되는 거지. 음, 예, G 분자들하고의 상호작용이 아니야. 음, 그, 거기도 그램 분자들이, 예, G들한테도 그램 분자적인 요소가 있다고. 음, 그렇죠. 네. 거기에 얘가 이제 들어가서 동화되면서 한 분자로서 G들의 일원처럼 이제 돼가는 거지. 음, 그 분자로서 이론처럼 된다는 표현이, 예. 어, 그러니까 분자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개인의 일이야, 개인. 하나, 어, 한 요소.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그 G의 그램 분자적인 체계에 음, 내가 분자적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G의 분자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그 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아, G라는 집단의 그 그램 분자적인 그 코드 뭐 그들의 영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거기에 내가 동화되면서 한 개인이 그 다른 코드 그러니까 영토로다 들어가서 재영토화되고 하는 게 분자적인 과정이다 이거지. 그럼 오히려 음, 지가 인간 세계를 배우면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G가 되기가 인간 되기가 되겠지. 인간 음, 세계가 되면서 분자적으로 그치. 쥐 새끼 한 마리가 이제 그 분자적 그 과정을 거치는 거지. 어, 너무 새로운 당연한 거야.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야. 예,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 근데 내가 그 미국 가면 그 미국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네. 음, 예, 나라는 개인이 거기에서 분자적으로 미국화된다고. 저 이제 그 지금 방금 분자의 개념이 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예, 음, 뭔가 저쪽의 어떤 그 그램 분자의 하위의 어떤 요소들, 문화들 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어서 내가 이제 그게 그 동조되는 이런 걸로 생각했네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네, 마치 내가 분자로서 내가 이제 원래 인간 음,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램 분자적인 요소가 이제 잠식당하면서 G 네, 집단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들의 그 분자들 G 한 마리 한 네, 마리 하고 음, 그 인터랙션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 분자적으로 동화된다 이렇게 둘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그게 그러네요. 아니라 음, 거기에도 그램 분자라고 하는 집단 코드가 있다고. 네, 거기에 동화되면서 얘도 그, 그 G 개인 분자들도 이미 걔들 그렇게 된 거잖아. 네, 걔들이 분자라고 하나하나를. 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처럼 나도 이제 될 뿐이지. 음, 그러니까 그 아이들, 그러니까 분자 하나하나한테 동화가 된 게 아니라, 네, 내가 분자가 되어서 어, 네, 그치. 내가 나는 그냥 음, 개인 하나로서 분자로서 이제 그 그램 코드에 동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아, 그게 네, 되기다. 예, 네네. 그럼 이 되기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내가 새로운 문화를 분자로서 접근하는 그치. 그렇지. 어떤 시도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음, 이건 이제 영화지만 이게 이제 결론이 안 좋게 나지만 그 과정이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립적으로 좋을 음,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그 음, 새로운 그 집단에 들어가서 분자적으로 새로운 계기가 돼서 그게 좋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나쁘게 결론이 날 수도 음, 있는데 여기서 영화에서는 대신을 당하기 때문에 음. 이 영화를 같이 한번 보면 더 재밌겠다. 네, 박성호 박사님, 혹시 내가 그러면, 제가 박상호 박사님하고 상호 교류하면서, 예, 박 박사님의 어떤 그램 분자적인 것들, 어떤 그런 체계 안에서 내가 예, 박상호 박사님 대기, 뭐 하면은, 그, 나라는 개인이 박성호 박사님의 어떤 그램 분자적인 체계에 들어가서, 음, 그, 그거와 동화돼가는, 그렇지. 과정. 예. 음, 그런 거를 이제는 대기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모건대 가서 이제 직원이 되면 예, 그 코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네, 모건대라고 하는 그 그램 분자 집단에 예. 코드에 이제 동화가 되면서 모건대 사람처럼 되는 거지. 음, 이걸 그게 이제 거부하면, 되기지. 그걸 거부하면
분자가 아니네. 아니지. 이제 동화가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면서 거꾸로 내가 있던 집안의 그램 네. 분자적 요소는 이제 잠식당하는 거지. 어, 그건 무너지고. 음. 무너지고. 음. 아, 그게 같이 존립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건가요? 왜냐면 내 그건 마음 아니니까. 이게 대기니까 변형 과정이잖아.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 새로운 존재. 아, 응. 그러면 그거 되게 무서운 거네. 무너뜨리는 거네. 되게, 아니, 그 사회에서는 멀쩡하게 네, 그 의리도 있고 뭐 애가 응? 그 사교성도 있던 애가 군대 가면은 갑자기 네, 그죠. 그 왜 그 본질이 변하는 애들 있잖아 보면 네, 아, 그건 그냥 완전히 걔는 군인 대기가 된 거지. 되게, 아, 변형이 돼서 그러면 이 대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뭔가 모험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시범 삼아 해보는 시도하는 게 게 아니라 아니지. 예. 진짜 내가 거기에 동화돼서 변해가는 과정이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분자적인 체계들이 바뀌는 건 그치. 무너지는 그걸 거네. 잃어버리고 이제 음. 새로운 그 코드에 동화가 돼서 거기에 일원이 되는 내가 이제 분자가 되는 거지. 상당히 그 주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상당히 약화되네요. 주체성이 약화된 것보다 새로운 그쪽에 가서 정체성이 생긴 주체성이 거지. 되는. 네, 그쵸. 새롭게 계속 바뀌어가니까. 근데 이제 음, 계속 우리의 삶은 대기의 과정이잖아요. 계속 그치. 뭔가 계속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 되면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잘 되면. 그렇게 계속 새로운 자기의 과거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음, 그 새로운 그 좋은 그 그램 분자적 그 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아 새로 거기에 동화가 돼 가지고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지 새로운 방식으로. 그럼 되기는 하나의 그 영토와 도주선 같은 그치. 탈영토와 탈주선을 타는 거지. 탈주선을 타는 그런 음, 과정이군요. 예, 예. 다 읽은 것 같은데요? 다 그 얘기던데? 네. 네, 예, 그런 비슷한 다 맥락이지만은, 들레즈는 계속 새로, 이제, 여기서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뒤에는 작가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 그런 글을 쓰면서 이제 그런 걸, 유사한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모르겠어요. 생각해야 될 것도 더 많고. 예, 두 번째는 어느 박물학자의 회상입니다. 이 내용은 박물학적 사고와 이제 진화론을 통해서 계열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박물학은 관계 견지에서 사물을 사고하는 학문으로서 진화론도 단순히 이제 생물학적 계통을 넘어서 박물학적 계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둘 다 한꺼번에 같이 이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즉 계열적 또는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계열적 사고와 이제 구조적 사고를 이제 내용을 보면은 계열적 사고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방식으로서 어떠한 A와 B가 닮았고 또 B와 C가 닮았다는 식의 어떤 비율 관계입니다. 비율 관계를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거고요. 이는 유비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열적 사고는 감각적이고 대중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구조적 사고는 내적 상동성을 강조하고요. 외적,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서로 비율 관계, A와 B의 관계, 이런 유사성보다는 지성적, 상징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구조적 관계는 그래서 등가 관계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서 지성적이고 이제 사고적인 체계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참고에 뒤에 제가 클릭해 놨는데요. 그러면 비율 관계가 있고 등과 관계가 뭔가 하는 것도 한번 이제 챗GPT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건 뒤에 뭐 보시면은요. 궁금해 갖고서 저도 잘 몰라 갖고서 이제 이런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한번 참조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적 사고와 유비라고 해서요. 계열적 사고에서 유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유비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계열적 사고로서 감각적이고 어떤 상상력에 의존하며 대중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두 번째 유비는 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지성적이고 지성적 등가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이는 조금 더 두 번째 이거는 지성적 등가 관계는 좀 더 복잡한 사고 체계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지성적인 사고 체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동물들의 상호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동물들의 상호 관계는 과학뿐만 아니라 꿈, 상징, 예술 등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융의 관점에서는 동물들은 진보나 퇴행이라는 우열적 계열로 이제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물 간의 모방, 동일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상력이 이러한 모방을 가로질러 마지막 칸까지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한 요 마지막 문구는요, 상상력이 모방을 가로질러서 마지막 칸까지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거는 마지막 항이 여기서 계속 이제 들레지에서 항이라는 개념들, 항들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여기서 항을 저번에 다른 책에서 읽었던 개체라고 이제 생각하고서 좀 이거를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개체는 아닌데요. 마지막 항.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면은 그 어떤 원자야 전자와의 어떤 그러한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거는 마지막 항은 그러한 끝까지 이제 물질의 최소 단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것이 맞는가요, 교수님? 이것만 가지고는 뭔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생성과 항들과의 관계를 이제 또 여기서도 이제 제가 또 찾아보고도 했는데요. 그건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비판해서 이제 들레즈는 그러나 구조주의는 이러한 계열적 사고를 이제 비판합니다. 특히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계열적 사고가 환상과 몰상식이라는 어떤 몰상식이라고 단정하고 구조적 사고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레비스트로스는 이는 외적 유사성에서 벗어나 내적 상동성을 강조하고 지성적 상징과 구조를 통해서 사물을 이해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로서 뭐냐면 황소와 늑대인데요. 이 글에서 나는 황소다, 나는 늑대다 라는 말은 이제 상징적이며 어떤 계열적 사고의 예를 이제 제시하는데 구조적 사고에서는 황소는 이제 수소죠. 수소와 암소와의 관계를 이제 관계처럼 이게 새로 이제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처럼 어떤 구조적인 관계성을 이제 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구조적 사고가 구체적이고 질서 있는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제 강조하는 이제 요 예시라는 겁니다. 결론으로서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토테미즘 연구에서 이러한 계열적 사고를 환상과 몰상식이라는 이제 평가를 하며 구조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레비스트로스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열적 사고는 희생과 토템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 수 있지만 구조적 사고에서는 이러한 계열적 주제들이 지성적이고 상징적인 질서를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점을 구조적 사고가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박물학에서는 계열적 사고, 구조적 사고뿐만 아니라 계열적 사고도
같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열적 사고가 감각적이고 상상적이며 외적인 유사성에 의존하는 반면 구조적 사고는 내적 상동성, 지성, 상징적 질서를 통해 사물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물을 이해하려면은 계열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를 같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이해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열적 사고는 그 비슷한 것끼리 보이기에 외형적으로나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이렇게 트리 형태로 이렇게 계열을 만드는 그런 형식의 접근이고, 그러면 여기 그 구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는 아까 내적 상동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어 언어적 의미적 이런 그 상동성일까요? 아니면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아예 어 과학적인 어떤 분석의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걸까요? 사실 이게 그 옛날 보면 분류학자들 보면은 그 어류라는 것 자체가 그 이 원시 그 기존 분류학자에서는 있지만은 분기학자들이라고 이제 유전체라든지 얘의 어떤 그 원조를 따졌을 때는 사실 어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포유류나 이런 어떤 이런 건 있지만 그 어류가 있진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류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물고기에 사는 실제로 학문적으로는 없는 이런 어떤 그 분기학자들은 그래서 나눌 때 되게 그런 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누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뭐 어떤 하여튼 유전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전자하고 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서열 가지고 따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개념인가요?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약간 계열의 확장판이 구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그 퍼스의 기호, 음, 기호를 왜 세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기호 세 가지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퍼스는 그 비교 평가하지 않는다고. 다 네, 필요한 거고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쓸 수 있다. 음, 그런데 거기에 아이콘이 여기에 그 외모, 겉에 네, 모양이 비슷한 게 아이콘이에요. 음, 그리고 인덱스, 그 음, 지표라고 하는 놈은 연기가 나면 저기 어디 불이 났구나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걸 유추할 수가 있다고. 뭔지.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이 두 가지는 좀 저급한 그러니까 아주 뭐 굳이 그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바로 정도면 알아요. 인간이면은 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린다고. 음, 그러니까 그건 계열적 사고고 상상의 산물이고 음, 그렇잖아. 근데 그렇죠. 이제 그 3단계 그 상징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약속, 의미 이런 거거든. 음, 근데 그거는 학습을 하지 않으면 몰라. 그거는 저게 뭔지를. 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한글을 이렇게 글자를 봐도 이게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게 상상의 산물도 아니고 무슨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 뭐 사물을 닮은 것도 아니고 그 한글 자모를 모르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성적 산물이고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상징적 산물이다 이거지. 그 상상과 상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지. 음, 그런 면에서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하는 이제 인간은 구조에 의해서 그 문화에 동화되고 사고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한 사람이잖아. 그 레비스트로스가 네, 구조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네, 학자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사람이 흑인들을 이렇게 쫙 많놓고 여기는 백인들을 쫙 많으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흑인이고 저급한 그 민족이고 이쪽은 백인이니까 우수한 민족이고 똑똑할 것 같고 스마트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계열적 사고다 이거지. 음, 음, 근데 흑인 가운데서도 철학자가 있을 수가 있고 백인 가운데서도 완전히 거지 깡패기 같은 놈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음, 그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서 뭐 IQ 테스트나 아니면은 저기 모델링 테스트를 해가지고 분류를 흑인, 백인 그거 인종 구분 없이 딱 해놓는다면은 그런 상징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들의 집단, 우수한 두뇌가 두뇌력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저급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거라고. 음, 이건 이제 구조적 방식이지. 지금 그 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그 A와 B가 원천적으로 자기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음, 대한 분류가 아니라 음. 얘가 이제 문화든 어디든 그 학습한 상징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자기 그러니까 상징점. 사물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예, 그렇죠. 계열적으로 사고하느냐, 예. 구조적으로 사고하느냐, 그걸 음. 지금 분류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구조적인 계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그냥 예. 쟤들은 뭐 다 유색 인종이니까 저놈들은 나쁜 놈일 거야, 범죄 집단일 거야, 뭐 얘들은 못 살 거야, 머리가 둔할 거야. 이렇게 보면 그 음. 계열적 사고하는 거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내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머리가 이 그 선한 사람들의 모임인가?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자기가 지성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들의 음. 내적 상동성을 보는 거지. 외모나 겉에 드러나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네트워크 이론에서 보면은 그 처음에 클리크라고 하는 라포들을 만들 때 음. 보면 그 관계는 그 외모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보통 그 단어와 단어 아니면 그 문장과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관계들. 의미적인 관계로 보면 이게 구조적 사고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단어의 유사성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걸로 보면 뭐 계열. 근접성 뭐 이런 걸로만 보면 그건 이제 계열적 사고지.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 사고가 결국은 어떤 생각의 그 라포가 그 일치한 생각의 라포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사실 구조적 사고에 의해서 정의가 응, 될 때가 응. 계열적인 거는 그냥 어떤 종족을 정할 때 정하는 거고, 그렇죠? 그치. 인종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게 맹렬하게 레비스트로스가 그러니까 비판한 게 그거지. 이 사람이 이제 아마존 이런 밀림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그 종족들의 생활을 예, 살펴봤거든. 예, 같이 살면서. 예,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그 구조가 서양 사람들하고 구조가 달라서 그런 것일 뿐이지 그 미개족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시족이나 미개족으로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개화의 대상이고 음, 무슨 정복의 대상이고 이런 서양적 사고가 너무나 잘못된 거다. 그거는 인종으로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음, 외양만 보고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레비스트로스란 분이. 그러네요. 그럼 결국 그거네요. 인간이 생각하는 구조의 유사성으로 봤을 때 음, 너나 거기나 비슷한 사람도 있다. 그치, 네. 근데 네가 계열적 사고로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치. 그럼 내적인 어떤 그 음, 상징을 받아들이는 그런 유사성 그치. 이런 것들의 네, 모임이네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아, 네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 우열적 계열이라고 하는 거 우열을 가리는 이런 형태로 음, 흘러간다는 얘기네요. 그쵸? 음, 음.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도 이런 그 계열적 사고를 많이 해요. 많이 그 하죠. 베트남 사람이나 무슨 뭐 미얀마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들은 이미 대학을 나오고 되게 네, 지성인인데
그렇죠.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외양만 보고 저 맞아요. 사람은 우리보다 못한 열등한 민족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주 바보 같은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여기서 레비스트로스가 그러잖아. 이건 환상과 몰상식이라고 그러잖아. 예, 맞아요. 항상과 물상식. 어, 그 네, 구조적, 저도 그냥 저는 단순하게 계열적 사고, 이제 구조적 사고를 공존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했는데 교수님께서 이게 그 말씀해 주시니까는 좀 더 많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비스트로스를 좀 이렇게 이 들레즈가 이렇게 낮게 봤나 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네. 이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는 이게 필독서야. 꼭 봐야 돼, 한번. 네, 네, 그러네요. 현대 지성인이라면 한번 꼭 봐야 될 아주 명저 중에 명저예요. 네, 네. 그러면 제 3 챕터 어느 베르그송주의자의 회상 해갖고서요. 이제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 중 엄밀함을 유지하려는 우리들의 관점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해갖고서 그러니까 앞에서 뭐 이렇게 진짜 만족해주는 게 이제 어떤 엄밀하게 설명해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만, 잠깐만. 아까 예, 우리가 그 마지막 항이라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잖아. 맞습니다. 요거요. 예. 예, 이게 이제 이해가 됐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이제 사물을 분류할 때 첫 항이 있고 마지막 항이 있잖아. 예, 예.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층화해가지고 분류해 나가잖아. 그럼 저 밑에까지 가는 게, 그러니까 분류 체계에 대한 그 기준이 예. 얘들은 계열적 사고에서는 그 외양만 갖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이거야. 음, 예, 그렇게 끝까지 분류해 나간다. 마지막 음, 한까지도. 그건 아, 그거의 어떤 이상 형태가 나타나도 그거를 그냥 자기네들의 분류 기준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간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 음, 한까지 간다는 게. 어쨌든 끼워 맞춰가 그러니까 상상력을 통동원해 해서라도 끼워 맞춘다 이거지. 끼워 아, 맞춰가지고 그 음, 안에 있게 아니면 새로운 그렇지. 상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있게. 네. 그 음, 분류 체계가 잘못돼 있다고 하는 걸 인정 안 하고 예. 끝까지 간다고. 음, 그래서 온갖 그 뜯어 맞춰가지고 억지로라도 해서 분류 체계를 만들고야 기어코 음, 말거든. 그 얘기야 보니까는. 예, 맞아요. 이게 그 분류학자들의 어떤 그 얘기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억지스러운 음, 분류가 자꾸 음, 나오잖아. 예. 근데 분류학자들의 또 분류가 되게 인간적이고 따뜻하다고. 그게 직감적이고 왜냐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용이 많이 되고 사람들한테 예로서 많이 쓰인다고. 예, 그래서 그렇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거지. 왜냐면 유사한 거 또 위에서 맞는 것도 있거든, 어느 정도.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한 거 마지막까지 갔는데 거기에는 억지스러운 것도 많고 잘못 분류된 것도 많은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상상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뜯어 맞춘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닌 거지. 내적 상동성은 무시한 채 그냥 외양만 갖고 요건 발톱이 두 개니까 얘들. 뭐 얘는 머리가 기니까 얘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그 체계가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간다. 이게 그 말이네 보니까. 야, 네. 네. 그래서 이 글은 이제 베르그송주의의 주의적 관점에서 대기와 생성의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구조적 차이와의 구조주의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이 단순한 진보나 퇴행이 아니며 고정된 실체나 항사이의 대응이 아닌 창조적 과정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와 역행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요. 역행의 개념을 중심으로 생성의 역동적 본질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생성과 구조주의 차이에서요. 이 글에서 이제 구조주의가
생성의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제 통시성, 그러니까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변화라는 어떤 이제 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참된 질서를 외면한다고 이제 비판합니다. 즉, 구조주의는 고정된 구조를 강조할 뿐 생성의 어떤 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제 생성은 구조주의 이제 고정된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해서 이제 변화하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생성은 유사성, 모방, 동일화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열적 진보나 퇴행과도 무관하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되기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되짚는데요. 예, 되기는 단순히 어떤 것이 다른 것과 유사해지거나 동일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 되기는 계열적인 진보나 퇴행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하고 창조적인 과정. 우리가 쥐되기에서도 이제 단순한 이제 윌라드가 쥐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사회에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게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윌라드라는 개인이 쥐 무리 속에서 들어가서 새롭게 뭔가를 변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역행이라는 말을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이는 태음과는 다른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역행이라는 것이. 퇴행이라는 것은 덜 분화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퇴화됐다고 하죠. 역행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과정이 역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은 기존의 계통적 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배치를 통해서 생성되는 창조적 형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물되기 과정에서 인간은 단순히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창조적 변형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 역행적 되기는 기존의 어떤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창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행적 대기가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을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생성의 블록, 생성을 이제 블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성은 단순한 항들 간의 이행이나 고정된 진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성은 이제 하나의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는 특정 항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할당 가능한 관계 속에서 이제 전개된다고 합니다. 이 블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와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동적 배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블록이 꽉 이제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어떤 새로운 무리와 만난다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항들이 계속 새로운 배치를 만드는 것이죠. 즉 생성의 과정은 고정된 항들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전체적인 배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블록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배치를 이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베르구성주의자는 생성과 대기가 단순한 관계의 대응이나 유사성, 진보, 퇴행의 과정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관계 속에서 창조적으로 형성되는 블록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계통적인 어떤 진화하는 다른 방식, 진화하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과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조주의적 사고와는 달리 생성이 동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생성 철학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기존에 이제 구조주의가 이제 되게 이게 저는 이제 요즘 AI 생성 AI 모델 언어 모델들 보면 사람들은 되게 왜 생성 AI는 이렇게 헛소리를 잘하냐, 헐루시네이션을 이 많다. 그러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콕 집어가지고 얘다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정답인 거죠, 정답. 그 관계가 저는 구조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얘가 생성 AI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연결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새로운 상상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의 형태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이렇게 저항하는, 이 저항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해석상으로 거꾸로 간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저항한다. 그런 얘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거꾸로 가는 건 퇴행이지, 퇴행. 그죠? 역행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이렇게 그 수, 거스른다. 거스른다. 그쵸? 저항하는 거 거스른다. 그렇게 봐야 될까. 그래서 생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인간한테도, 사실 인간한테도 생성이 없고 상상력이 없고 이런 게 없으면 생성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죽여버리면 그냥 정해진 대로 사는 그런 구조주의적 인간이 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럼 생성하고 이제 아까 이제 항들 이제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항들과의 관계는 뭔가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도 이제 읽어봤는데도 더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라고 들었는데 뭐 현대 문학의 텍스트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생성은 이제 뭐 그 문학 전체 이제 문맥이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항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면 할수록 저기 이 생각을 하면 하고 이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모르는 그런 더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텀이라는데 이거는 단순한 항은 어떤 여기서 의미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항을 어렵게 네,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분류를 하면 네, 그렇게 이제 트리 구조로다가 해나가잖아. 네, 그럼 이게 맨 끄트머리 거는 그러니까 네, 중간에 이게 그 단계의 중간은 음, 하나의 분류 기준이라고. 음, 그게 항이 아니라고. 근데 맨 끝에 가면 이제 항이 나오는 거지. 음. 근데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게요. 이 음 항들이 아까 이제 박주환 대표님이 얘기했듯이 이제 네트워크 구조에서 새로운 항들을 이렇게 만들어 연결하고 또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노드야. 항은 노드라고 생각을 해. 음, 이게 위에 이제 여기서 사실 생성과 항의 관계가 아니라 네. 항과 블럭의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 아, 그래야 정확히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항은 단일 원소 엘레먼트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 블럭은 네. 항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거든. 음, 근데 생성이 일어나는 거는 네. 그런 단일 그 엘레멘트의 요소들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리가 지어서 집단으로다가 블럭으로다가 뭐가 새로 생기고 걔들이 변해가고 하는 과정을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 음, 그 위에 이제 블록 개념이 그거야. 단일 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생성은. 음, 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분자되기가 되면은 단일 항이 되겠지. 그때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음, 결과지 생성의 과정은 아닌 거지. 생성이 일어나서 새로운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그 블록의 한 요소인 그 항은 이제 분자되기가 돼서 걔는 뭐뭐 되기가 되겠지. 걔는 혼자. 예. 음성.
생성이라는 것이 그 블록이다는 아니, 건. 생성의 과정이 단일 항으로 일어나지가 않고 블록 단위로 일어난다는 얘기를 한다고. 아, 생성의 예, 뭐가 생성된다 그 얘기가 단일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블록이 생긴다고. 하나의 그룹 응, 같은. 집단이 생긴다고. 예, 그게 이제 저도 네트워크 분석에서 보면 음, 그 새로운 클리크들, 그치. 예,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돼. 뭔가 유사성을 가진 놈들이 이렇게 예, 생긴다고. 그게 이제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진 애들. 음. 음, 그런 거를 만든다는 건가요? 생성이라는 것이 그러면? 아니,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 그 항들이 걔들이 네. 서로 관계를 갖는다고. 음, 그러면 그게 이제 새로운 블록이 형성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블록이 형성됐기 때문에 생성이 된 거지. 그 그렇죠. 과정이 역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순행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 여러 그 항들이 막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면서 생성이 되는 거다 이거지. 음, 뭐 이제 살짝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없는 게 생기는 거니까 비슷한 애들이 음. 비슷한 애 생기는 거죠. 근데 음, 단일 항이 생긴 게 아니다. 음, 생성이라는 게. 어, 그건 대기잖아, 대기. 대기죠. 음. 되게 그러면 그 집단을 해석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치. 음, 그리고 그것에 내가 네이밍을 하고 그 음. 네이밍한 게 이제 그 집단의 특징을 그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속성으로 드러나는 거지. 특성이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 예, 네트워크. 내가 미국 가서 하나 된 거는 이건 생성됐다고 얘기 안 한다고. 예, 나같이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유학생이 한꺼번에 간다고. 그래서 음, 미국에 이제 새로운 세계에 가서 동화가 되겠지.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인이 미국화 됐다라고 하는 블럭이 생기면서 이건 새로운 생성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집단의 요소들은 그 개인은 이제 분자가 되기가 되겠지. 예, 그렇죠. 혼자 대기가 되죠. 음. 음, 음, 다음요. 어느 마법사의 회상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 시작하는 것이요. 동물 대기에는 언제나 무리가, 패거리가, 개체군이, 서식이, 한마디로 말해 다양체가 관련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시작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대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는 어떤 단순한 동물이 되거나 특정 동물의 특성을 모방하는 그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존재 방식을 체험하고 그것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을 말한다는 겁니다. 동물의 특성과 대기로서요. 동물의 특성은 신화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특정 동물이 가지는 상징성이나 과학적 속성이 이제 강조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특성 자체가 아니라 동물이 존재하는 방식과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가는 거 있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이제 작가가 이제 마법사인 이유, 그 이유는 작가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쥐 대기, 곤충 대기, 늑대 대기 등의 어떤 다양한 존재 방식을 경험하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요. 존재의 경계를 넘나들고 변형되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동물과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체험하고 책임을 지는 유일한 개체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을 글을 쓰면서요.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관계 맺음과 변형 과정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동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글에서는 첫째 이제 웨디푸스적 동물, 속성을 가진 동물, 악마적이고 변형태를 가진 동물 얘기하고 있는데요. 웨이디푸스적 동물은 이는 고양이나 개처럼 인간에게 길들여져서
가족이나 이제 개인과 유대하는 관계를 유대하는 동물을 이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정 행위를 하는 어떤 피상적인 어떤 유대를 이제 간주하고 이것이 진정한 동물 이제 의미 동물 되기와는 이 웨이디푸스적인 거는 거리가 멀다고 이제 비판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서 속성을 가진 동물은 이것은 동물이 분류, 국가 등 특정 범주나 분류에 속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적, 과학적 분류, 우리가 학문이나 과학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특정 종이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고정된 분류 체계 속에서의 어떤 동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악마적이고 변형태를 가진 동물. 이제 변형태라는 말도 이제 새롭게 나왔죠. 네. 이 동물들은 무리, 다양체, 개체군 속에서 이제 변화하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좀 악마적이라는 표현을 좀 너무 거칠게 저는 썼다고 봤는데 이들은 어떤 계통적인 진화가 아니라 전염에 의해 무리가 형성되고 퍼져나가는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혈귀가 유전에 의해서 자기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전염에 의해 퍼져나가는 방식이 이러한 전염적 존재 방식을 하나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이제 동물 분류를 할 때 우리는 DNA를 이제 설명하고 유전을 할 때요. 이제 자식을 낳거나 할 때 이제 자식을 낳을 때 DNA가 유전되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전염이라는 아주 이제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재미있는 새로운 개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전염되는 방식이 지금 제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제 딸이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친구들끼리 어떠한 얘기 속에서 뭐 자기네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자.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똑같은 방식은 아니 이 얘기는 아닌데 친구들끼리 뭐 서로 이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무리는 서로 존댓말을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존댓말을 쓰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그 무리가 그런 거를 이제 딸 친구들을 이제 한번 어디 태워가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느꼈어요. 그래서 전염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이게 좀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무리와 다양체. 무리는 동물이 외부와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서 이는 가족이나 어떤 국가와 같은 고정된 사회적 관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늑대 무리 여러 가지도 이제 살펴보았지만 동물의 무리나 떼는 자유로운 연결과 변형의 형태로 인간의 어떤 사회에서 고정된 구조와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다양체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전 시간에도 다양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은 여기서의 다양체는 무리를 통해 다양한 형태와 이제 다양한 상태와 변형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존재 방식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전염의 개념에서 전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염은 유전이나 계통적 연결이 아니라 확산과 퍼짐을 통해서 다른 존재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전염병이나 전염은 동물이 어떤 가족이나 어떤 국가와 같은 고정된 형태와 이제 관계를 맺지 않고도 어떤 확장되고 영향력을 갖는 방식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동물의 어떤 서식 방식이자 동시에 인간이 동물 되기를 경험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 전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동물되기. 그래서 동물되기는 인간이 동물의 존재 방식과 연결되는 어떤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고정된 사회적 규칙과 형식을 넘어서는 방식으로서 동물의 어떤 전염적 서식 방식을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리는 가족이나
국가의 질서를 넘어서서 고정되지 않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존재 방식을 나타내고요. 이제 여기서의 결론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통해 되기라는 개념을 설명한 것인데, 동물 되기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전염적 서식과 무리 속에서 체험하는 변형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인간은 동물과 연결되고 새로운 어떤 존재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말이 어렵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존재의 지도에서 어, 그건 무리가 아니군요. 이 전염이라는 방식이 결국은 그 악마적 변형태를 가진 동물들은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어, 전염적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물과 새로운 새로운 존재가 이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뀌는 건데.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계속 설파를 해가지고 그 생각이 뭔가 바뀐다든가. 뭐 전도도 전염이죠. 예,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악마적이고 변형태를 가진 동물들? 음. 이 되게 말이 센데 악마랑 악마적이고 변형태를 가진 동물은 전염에 의해 무리가 형성되고 퍼져나가는 방식이 특징이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 악마적이라는 게 악의적,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 데블, 악마도 그런 식으로 전염되잖아. 아, 그쵸. 예. 그 평범한 사람을 악마화 하려고 한다고. 악마는 보면은 꼬셔가지고 자기의 무리로 만들려고 하지. 흡혈귀가 응? 그 저기 뭐야 사람 목을 물어가지고 또 흡혈귀를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어 이거는 내가 어떤 다른 무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어떤 힘을 가진 무리가 나한테 그 변형을 강요하는 거지. 그렇죠. 그잖아. 이거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잖아. 누군가를 나를 접근을 해서 그 무슨 뭐야 그 종교 왜 요새 예, 응? 그 예, 쫓아다니면서 왜 사람들 막 꼬시고 하고 막 그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도 막 쫓아다니면서 집까지 찾아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전염 이게 악마적 그 변형태를 가진 동물 되기를 그 획책하는 거지. 그건 보면은.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이네요. 예. 음,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적 동물은 이렇게 친화적으로 가서 애교하고 막 들러붙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환심을 사서 음, 어, 그 같은 동족으로 이렇게 변해 나가는 그런 거고 속성은 이거 이제 그 과학 뭐 이렇게 생물학적 분류에서 얘기하는 거기에 이제 유사종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하면은 또 뭐 거기 그 저기 변종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건 그야말로 DNA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네. 예. 근데 그런 과학적 어떤 뭐 하이브리드나 이렇게 종들이 이렇게 변해 나가고 하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렇게 그 전염에 의해서 음, 그 종교, 동물의 형태가 바뀌거나, 에, 맞아요. 특히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 뭐 이런 음,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치. 그 음, 종교 지도자도 사이비 종교하는 놈들은 악마 예, 같은 거나 똑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사이비가 아니나 방식은 다 방식은 같은 거지. 같은 거죠. 그리고 음, 그러면 이게 결국 오이디푸스는 친목 모임이고
그 속성 가진 거는 이거는 혈연이든 뭐든 이런 그 약간 그 학연이든 지연이든 이런 모임이고 이 그 악마적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그 뭐 우두머리 있는 교주들이 있는 모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그 악마적 표현을 썼다고 그래서 이렇게 글 전체로 보면은 저게 이제 악의적이다는 얘기는 네,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응, 이게 악의적이라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교주 같은 분들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좋은 의견을 좋은 어떤 것들을 하는 공자님 같은 이런 분들. 그렇지. 예, 음, 그쵸. 그런 아니 분, 희망의 책도 사실은 저거야. 그쵸. 전 악마적 변형태를 가진 동물을 만들려고 그래. 그런 책 거죠. 안 읽는 사람들을 그 되게 이렇게 설득을 해서 책을 읽으라고 가가지고 어, 전혀죠. 예, 전염을 시키려고 하잖아. 전에 예. 우리가 뭐 DNA를 분류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그 범주화되고 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음, 그쵸. 네, 이제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음. 오케이. 네. 다음은 어느 마법사의 회상 2입니다. 그래서 시작은요. 우리 첫 번째 원리는 이러했다. 이 앞에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무리와 전염, 무리 전염. 바로 그것을 통해 동물대기가 일어난다. 그러나 두 번째 원리는 이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다양체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예외적인 개체가 있기 마련이며 동물 되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결연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도 좀 이렇게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동물 되기를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하는데 동물의 특성 그리고 무리 속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인간의 존재 방식과 연결되는지를 이제 탐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일단 무리, 전염, 덱이라는 이제 철학적 아이디어를 통해서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된다고 합니다. 동물의 특성과 관심에서 이 글의 첫 부분은 동물의 특성에 대한 어떤 과학적이고 신화적인 접근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대신에 동물의 팽창, 전파, 전유, 전염, 서식의 형태 등 동물이 어떻게 무리를 형성하고 변화하는가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이 양태들은 단순한 생물학적 특성을 넘어서 무리 행동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 모든 동물은 무리라는 양태 속에서 존재하며 이 무리 안에는 구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동물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 되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리나 다양체에 대한 매혹이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무리 세계를 이해하고 동물의 특성에 빠져드는 과정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 되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자연적 관여와 되기 해서요. 그래서 반자연적 관여란 인간이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고정된 자연적 경계를 넘어서서 땐 자연적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반자연적 관여라고 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며 이는 작가가 쓰면서 되기를 겪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작가는 쥐 되기, 곤충 되기 등의 어떤 다양한 어떤 되기 형태의 글을 통해서 경험하고 창조하는데 이는 단순히 이제 동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의 존재적 경계. 그래서 중요한 게 마법사도 그 경계를 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동물과의 어떤 존재적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이 동물 되기. 그래서 인간이 동물 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할 수 있는 과정은 무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무리는 단순히 가족이나
국가와 같은 어떤 사회적 구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가족과 이제 국가는 고정된 질서와 경계를 중시하지만은 무리는 어떤 끊임없이 변화하고 외부의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호 연결돼서 이제 배치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동물 되기는 인간이 이 무리 동적 관계 속에서 동물적 특성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존재로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계속 이제 똑같은 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염과 동물적 서식. 그래서 전염은 동물이 어떤 서식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동물적 서식을 확산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동물적 전염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형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 되기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전염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유전적인 진화나 계통적인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배치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동물 되기는 인간이 어떤 동물과의 경계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과정이고요. 이는 무리, 다양체, 전염과 같은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무리는 단순히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변형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배치를 만드는 동적 관계를 이제 나타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어떤 동물 되기가 이루어지며 이는 고정된 사회적 형태를 교란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무리의 의미가 조금 약간 고름판 같은 그런 중간 역할인가요? 이게 뭐지? 블럭. 아까 위에서 블럭. 예, 새로운 저번에서도 왜 무리에서 저기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 그랬었잖아. 예. 무리. 예. 생성? 그런 얘기지. 개인 단위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죠. 항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위에 얘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 예. 그러면 이 무리가 결국은 새로운 어떤 것이 나오는 에너지들인데요. 네. 하나의 뭐죠, 어, 고름판 같은 그런 뭐 잠재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래서 거기서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의 한 종류로 봐야지. 예. 그리고 그러니까 들레즈 철학은 어떤 단일 항 또는 진료, 단일 개체, 이미 완성된 단일 개체, 무슨 분자 아니면은 입자, 양자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다 재료다 이거야. 그건 재료. 중요한 거는 그들 간의 관계야. 걔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느 선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얘가 원형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나가는지, 선형으로 나가는지, 벡터가 뭔지, 그 방향성, 운동,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혼자는 그렇게 안 되거든. 여럿이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특성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 무리가 형성되고 걔들이 변해 나가는 거거든. 예, 음, 그래서 이게 관계를 되게 중요하는 그런 철학이라서 단일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 재료들이지 얘들을 이렇게 전체 글에서 보면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럼 음, 교수님, 여기서 예. 이제 들레즈의 이제 차이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항들 간의 차이가 아니라 항들 간의 차이가 아니야. 관계 그건 유사성을 속에서 보는 거거든. 무리들의 차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무리가 이전과 그 다음으로 변했을 때의 차이. 음. 그걸 보는 거예요. 음, 우리가, 근데 이거 결국 우리는 하나의 아직은 지층되지 않은, 지층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어느 시점으로 짝 자르면은 뭐가 이게 정체성이 보이겠지. 그 무리도. 예, 그렇죠. 그때는 이미 변한 거니까. 음, 그렇지만 얘는 일종의 고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재성을 갖고
또 다른 걸로 변해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놈들이지. 그렇죠. 구름판. 그렇지만 우리가 관찰할 때는 그 무리를 어, 한 시점으로 잘라서 본다고. 음, 그러니까 그때는 얘들이 뭐다라는 하는 속성을 알 수가 있지. 그러네요. 근데 그걸 그걸 고정됐다고 보면 그건 구조주의고, 네, 음, 그렇죠. 구조주의적으로 보면 안 되고, 걔들은 또 생성을 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무엇으로 변해갈지 모르는 거지. 그러네요. 이건 무리를 어떤 구름판의 한 종류로 구름판의 그렇게 한 봐도 돼. 게 맞겠네요. 그 예전에 군중이란 개념하고 또 비슷하네요. 맞아요. 음, 무리, 군중 다 같은 말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럭,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집단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거지. 이게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집단. 그러면은 분석의 단위도 집단의 어떤 분석이 돼. 그렇지. 예. 음, 어느 한 개체거나 항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되는 거고, 무리 단위로 봐야지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어느 마법사의 회상 3입니다. 동물 대기만을 배타적으로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동물 대기는 중앙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절편들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절편이 등장했네. 나누어지는. 이 글은 다양체와 대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들레즈와 가타리의 철학을 사유하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 대기, 아이 대기, 동물 대기, 그리고 다양체의 변화에 대한 어떤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양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존재를 설명합니다. 계속 앞에서도 이제 다양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여성 대기라든지 아이 대기 이런 것들 다른 것들 설명하면서 다양체를 또 새로운 이제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은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여성 대기와 아이 대기. 그래서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여성 대기와 아이 대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존재가 고정된 정체성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대기란 어떤 특정한 고정된 상태나 이제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나 흐름 속에서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요. 그래서 마약 실험 얘기를 이제 예를 잠깐 책에서 언급했는데요.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로 이는 시공간의 좌표를 바꾸는 것처럼 다양체의 변형을 일으키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자 대기, 동물 대기는 미시적인 변형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감각과 지각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음, 좀 이 마약 실험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다양체의 정의와 차원, 다양체를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체는 통일성이나 이해의 중심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다양체는 하나의 중심적 질서나 고정된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체는 그 자체의 차원 수에 의해 규정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체가 본성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나누어질 수도 차원을 잃거나 얻을 수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다양체는 끊임없이 변형되는 과정에서 특정 차원을 형성하거나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잃는 것이며 이것이 다양체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또 다양체를 설명하면서 문과 문들, 그리고 특기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양체는 여러 가지 차원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차원들 사이에는 문턱들, 그러니까 어떤 이 경계에서 다른 경계로 넘어가는 어떤 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턱과 문들은 각각의 어떤 다양체가 다른 다양체들과 연속적인 연결과
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다양체가 또. 그래서 특이자와 또는 아웃사이더는 다양체의 어떤 가장자리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체의 변형과 그 차원들의 경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특이자들이고요. 특이자는 고정된 중심이 아니라 다양체의 경계를 따라서 움직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설명했듯이 이제 도주선, 탈영토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주선은 다양체의 경계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는 탈영토화의 경로를 의미하면서 탈영토화는 고정된 질서나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으로서 다양체가 고정된 차원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형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탈주선인 거죠. 그리고 고름판, 추상기계, 앞에서도 또 계속 설명했던 것이지만은 이 글에서는 고름판은 다양체의 차원들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평면을 말한다는 겁니다. 고름판은 다양한 차원들을 이해나 어떤 통합의 중심 없이 함께 놓고 그냥 약간 어떤 이해를 하는 것이 고름판은 그 안에서 뭐가 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안에 놓고 교차시키는 구조이며 이는 모든 형태들이 고정된 중심 없이 평면 위에 공존하며 서로 연결된다는 개념입니다. 추상 기계는 고정된 형상이 없는 존재로서 어떤 다양체의 생성과 배치를 주관하고 이 추상 기계가 각각의 구체적인 배치물들을 다루며 생성과 변형을 일으키는 주체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각 불가능성과 생성인데요. 이제 전 시간에 박주환 대표님이 저 챕터에서 이제 식별 불가능성을 좀 얘기했던 건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고름판에서 모든 것은 지각 불가능하게 된다는 표현은 어떠한 존재가 고정된 형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름판 위에서는 어떠한 이제 고정된 형상을 인식할 수 없는 이제 어떠한 고정된 형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름판 위에서 형상이나 질서가 고정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변형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지각 불가능 상태에서 새로운 지각과 인식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절편 속에서 우리가 이게 단편적으로 순간 이제 그 절편 안에서 우리가 인식할 때 순간적으로 인식하는 건지 이제 또 그게 또 이제 뛰쳐나와서 우리가 인식하는 건지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각이 불가능한 것이 보이고 이제 들리게 되는 순간 그 변형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존재 방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름판 위에서 모든 것은 지각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이 지각 불가능한 상태에서 새로운 지각과 인식이 발생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과 존재 방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예도 아직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결론을 다양체는 고정된 실체나 중심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변화하는 차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다양체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어떤 문턱과 문들을 통해서 다른 다양체들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이고 특이자는 이 다양체의 변형을 주도하고 도주선은 이탈과 새로운 변형의 가능성을 열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름판은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평면으로 고정된 질서 없이 생성과 변형의 과정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각 불가능한 것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드러나며 추상기계가 이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이 추상기계가 실체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생성과 대기는 고정된 실체나 정체성을 넘어서 어떤 변형의 흐름이며 드레즈와 가타리가 이제 설명하는 역동적인 존재론적 사유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고름판, 추상기계, 다양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저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해는 못했습니다. 아예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그래. 음. 왜냐면 예, 이게 생성 철학이잖아. 예, 베르그송의 생성 철학이 결국 이 들레즈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줘서 그 만물은 모든 사물,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게 사건도 그렇고 그 물질도 그렇고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거든. 예,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사고할 때,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 볼 때는 어느 한 시점으로 끊어서 본다고. 예, 그렇잖아. 이게 흐르는 거를 같이 따라가면서 볼 수는 없어. 맞습니다. 예. 어느 한 절편을 뚝 잘라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렵다는 거지. 예, 이 개념 자체는 사실 별거 없어. 그러니까 고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왜 탈주선 무슨 뭐 그 선들이 선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지. 예, 어느 한 양자든 개체든 항이든 어느 한 요소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운동하는 걸 선이라고 그래.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 움직여야지 이게 생성이 되지 생성하지 모든 양자들이 다 정지돼 있다면은 생성은 일어날 수가 없겠지. 예, 근데 얘들이 어떤 일정 방향으로 그냥 한 방향으로 쫙 모든 입자가 다 움직이질 않잖아. 어디를 튈지 모르지. 그러다가 이제 뭐 온도가 생기고 막 압력이 생기면 얘들이 막 좌충우돌하고 어떤 데로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거시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개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 중에서도 뚝 잘라서 보면은 그 시점에서는 그 면은 고르지가 않지. 고른 면이 아니지. 음. 정지된 걸 어떤 기계를 본다고. 배치돼 가지고 어디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이제 물질적 기계를 본다고. 음, 근데 법이나 무슨 이런 그 사람들 간의 규칙이라든가 예의 범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건 잘라서 봐도 잘 안 보여. 왜냐면 추상적인 거니까.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고. 그건 추상 기계인 거야. 음,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은 있잖아. 헌법이 가장 그 쉬운 추상 기계야. 음, 추상 기계 예야. 또 학교 그런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중고등학교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대학 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해놓은 코드가 있잖아. 그것도 하나의 추상 기계야. 근데 이게 멈춰 있는 거냐? 지금도 그 문교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아니면 정권을 누가 잡느냐? 그러면 또 그걸 변형해 나간다고. 바꿔 나간다고. 그러면 막 그게 바뀔 수 있는 그 아주 말랑말랑한 상태로 모든 것이 균등하게 쫙 분포가 돼 있다고 하면 그게 고름판이에요. 음. 그 고름판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고름판도. 또 뭐가 되기가 일어나. 여기서 막 탈주도 일어나고 막 탄령토화도 일어나고 무리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그러다가 내가 필요한 시점에 딱 보면은 아, 요건 현행 이게 법률 체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추상 기계가 보이는 거지. 아니면 그게 자동차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물질적 기계를 내가 보는 거지. 근데 걔들은 부품은 엔진은 여기다 놓고 저기 브레이크는 여기다 놓고 뭐 바퀴는 여기다 놓고 그렇게 다 배치가 돼 있잖아. 그런 음. 물질적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걔들은 우리가 하나의 물체로 인식을 하지. 개체가 된 거지. 근데 걔가 그대로 있나? 바퀴도 달고 운행을 하다 보면 또 브레이크 오일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마모가 돼서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 어느 시점 가면 얘가 해체가 되겠지. 다 부품으로. 그래서 부품이 돼가지고 용광로 속에 다 철로 다 녹아 있으면은
또 고름판의 그 상태로 가는 거지. 그 세상에 있는 수억, 수천만 대의 자동차들이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점으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개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미세하게 지금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음, 그렇죠.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게 들레즈 철학의 전체 이 음, 사고 체계야. 그렇게 세상을 음, 봐야지 자동차 딱 멈춰서 이렇게 있는 것만 보고 저게 실체가 저게 끝이고 저게 고정된 거고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보면 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쟤도 끝도 변할 거에 하나의 그냥 요소에 불과하다. 과정에 지금 있는 거다. 특히 이제 인간이 그렇잖아. 인간 이렇게 처음 그러니까 오늘 산에서 본 박상호 그리고 이 이렇게 줌 회의에서 본 박상호 그걸로 멈춰 있는 하나의 개체로 보면 그러면 박상호를 이해를 못 해. 음, 음, 산에서 있을 때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줌 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그 세미나를 주도하는 그 박상호 이거를 계속 변해 나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추적을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내 다음 내일 만났을 때 또 어떤 사람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물을 봐야지. 음, 그걸 고정된 하나의 이걸 보니 뭐 오늘 산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박상호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 시점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니까 당연하게 들리잖아. 내가 지금 하는 네, 말이. 네, 네. 일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강신철 쟤는 빨갱이야. 맨날 한다는 얘기가 뭐 정부 비판하고 무슨 학교에서는 그냥 그 저 뭐야 이사들하고 음, 쌈박질이나 하고 이거만 보는 사람은 내가 정체되어 있는 하나의 네, 인간 그 음, 동일자로 보는 거야. 그거는 나를 진짜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를 그런 사람으로 간주하고 나를 사귀거나 미워하거나 갖다 음, 뭐 깜빡이 집어넣거나 이러겠지.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게 들레즈 얘기야. 나도 언젠가는 또 고름판이 돼. 그렇잖아. 예, 고름판의 일원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또 변해 나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어느 시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 역불삼각형 그 네, 시네마에서 봤듯이 그 나는 시점에 어느 한 시점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지.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야. 나의 본질도 아니고. 음, 끊임없이 변하고 어느 방향으로 막 또 뭐가 나한테 내일 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찝쩍거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질이 변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들레즈 가타리 철학이에요. 음. 그래서 그 과정을 자꾸 얘기하니까 관계 이게 다 변하는 거거든.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좀 우리가 실체를 이렇게 딱 이게 뭐 책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쫙 정해져 있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건 이제 이종필 교수가 음, 쓴 책이다. 이렇게. 근데 이건 이미 완성된 기계잖아, 하나에. 그렇죠. 얘는 고름판이 아니라고. 근데 이종필 교수의 머릿속은 지금 고름판이야. 어떤 음, 책이 또 튀어나올지 모르고, 그렇잖아. 그 사람이 내일 또 어떻게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지 몰라. 음. 그런 상태가 이렇게 연속되는 게 우리 우주의 법칙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음, 그러니까 고정된 그 어떤 그 객체든 존재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되기 여러 어떤 되기의 과정을 통해서 변해 나가는 과정, 변해 변형되고, 변형되고 있고 그거를 그래서 한 단점 아니 한 단면의 어떤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그치. 것들을 예. 포함하고 있는 거군요. 그게 그 되기도 누구를 그대로 닮아가기, 이게 동지로 하잖아. 네, 동일화고.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렇죠. 새로운 존재가 네, 변해 나가는, 그러니까 존재가 이전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변형되는 그런 과정이 되기다. 아까 그 내용, 단순히 모방도 아니고 동일화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 예, 아까 그 예, 약간 통섭이라는 개념처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것들이 변하는 음.
이 종합해가지고 또 다른 걸로 그러니까 변하고. 뭐가 섞일지 모르는 거지, 사실은. 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것이 섞여서 뭔가 새로운 것이 생성되려고 하는 순간을 그걸 이제 고름판이라고 하는 거지. 음, 네, 그렇죠. 모든 잠재력이 집합돼 있는 거니까 음,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다양체지. 다양체들의 음, 집합이니까. 그 고름판 위에는 많은 다양체들이 있거든. 음, 그, 예, 그 다양체들이 어떤 배치나 이런 것이 끝나가지고 탈영토와 탈주와 막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한 형태를 취해 간다고 얘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리가 생기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기계가 돼. 그렇죠. 그러면 그게 법률 체계나 이렇게 무슨 그 매너, 그 사람들의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누구나 다 그걸 따르기 시작하고 막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그러면 그게 이제 추상 기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그 만리장성을 짓는다든지 무슨 뭐 육산 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이제 구체적인 물리적 기계가 생기는 거지. 음, 예. 그런 건 우리가 보기가 좋잖아. 쉽잖아. 근데 음, 추상기계는 안 보이지. 그치만 엄연히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 한국의 음. 헌법이 존재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건물을 질 때도 기계가 필요한 기계가 있는 것처럼 그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체계, 법 체계나 도덕 체계, 음. 뭐, 건축법이라는 게 또 있잖아. 건축을 할 때는 뭐뭐를 소방법도 있고 무슨 뭐 공법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은 다 그게 추상기계들이 뭉쳐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보이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분명히 기계가 있고 그게 그치. 추상 기계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음. 그러면 그, 하나의 코드를 해석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나의 어떤 상황에 코드를 대입해 가지고 믹스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것도 추상기계가 나한테 코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예, 그렇죠. 그렇죠. 추상 기계가 나한테 코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왜냐면 그게 무리의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램 분자적 예, 그렇죠. 그 체계가 되는 거지, 기계가 그러면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추상 음. 기계에서. 그래서 코드에 맞춰지고 그렇지. 그 코드에 적응하고 상호작용해서 내가 거기에 동화하면 나는 되기가 또 되는 거고. 얘기가 음, 그 되는. 분자 되기가 되는 거지. 아, 야, 이 개념. 고름판이라는 거는 이제 뭐 너무 단순한 질문인가 몰라도 하나나 둘로 이렇게 숫자를 세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음, 상태야. 예, 그냥. 음, 그러니까 모든 그 추상 기계든 예, 물리적 기계든 뭔가 그 다양체에서 뭐가 탄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네, 그 에너지가 다 충만한 상태. 네. 음, 예, 그런 거를 고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음, 이제 뭔가 이제 어떤 걸 인식하려면은 지각하거나 인식하려면은 어떤 고름판을 저는 이제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여기서는 음, 그런 고름판은 인식할 수 없다, 지각할 수 없다. 음. 지각할 수가 없는 거고, 네, 내가 의도적으로 내 네. 머리를 고름판을 만들 수가 있지. 아, 근데 오히려. 교수님 원뿔로 그린 그 시네마에서 그린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 현재의 그 단면 그 원뿔의 끝이 이렇게 있는 그 단면이 고름판이지 않아요? 고름판이 될 수 있지, 네. 그것도. 그리고 왜냐면 거기에 계속 그 예, 거기에 모든 잠재성이 딱 꽉 충만해 있는 있거든. 예,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쓰느냐가 그 있는 거잖아요. 현재에 음. 어떻게 쓰느냐가 그러니까 정해진. 어느 한 인간이나 개체로 볼 때는 그 역불삼각형 하나겠지만, 예, 그 고름판 위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뿔을 끄트마다 대고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그, 그 판에서는 뭐가 생성될지 모르지. 그렇죠. 뭐가 태어날지 모른다고. 계엄령이 발표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네. 별 인간들이 다 거기다가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온갖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잠재해 놓고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고름판이지.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그게 현재의 고름판인 거고, 응, 그리고 내 개인으로 보면은 현재의 내 그 하루라고 보면 현재 시간의 어떤 지침 같은 어떤 고름판. 응. 나는 고름판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땐 거름판에서 튀어나오려고도 해. 네, 그러니까 왜 결국 튀어나온다는 거는 이미 내가 하나의 기회가 된 거야. 네, 음, 결국 그 현재 그렇잖아. 판에서 내가 그 나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계속 예. 그리고 만들어내고, 다른 집단들 무리가 섞여 있는 쪽으로 내가 다가가 내 스스로.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되기를 선택하는 거야. 그쪽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놈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무슨 뭐, 저 팔로우, 예수 믿어라, 저 불교 믿어라, 뭐 미신 믿어라 하고 나한테 막 달려가서 전염적으로다가 그 무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동화시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네, 내가 거기에 휩쓸리면은 내가 또 다른 대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런 판 위에서 인간은 사는 거야. 근데 SNS가 보면 팔로우와 팔로잉의 어떤 관계잖아요, 다. 예. 이 참 이런 철학들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거기 다 잠겨 있지. 어떤 있는 사람은 계속 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 글만 올리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누르면 그 아까 왜 그 오디푸스적 그 동물이야. 예, 그 나한테 딸랑딸랑 해가지고 나하고 동화하려고 하는 거거든. 내용 모르고 어. 아니, 저도 그런데요. 저도 좋아요 계속 누르는데요. 아니 사실 그렇게 좋아요 자꾸 누르면은 친근감이 가서 그 공감이 생기죠.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혹시 올리면 얘가 예의상으로라도 나도 또 좋아요 눌러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만났는데 아 우리 페이스북에서 그 친구라고 막 그래. 근데 난 전혀 모르거든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 웨디푸스적 동물대기가 되는 거야. 라포를 만드는 거죠, 억지로. 그렇죠. 그치? 예. 그, 그 사람은 집단이 있어서 전염을 나한테 시키려고 한 건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렇죠. 분자적 대기를 시도하는 거지, 이제. 예, 좋아서. 그러니까 네, 팔로잉을 하는 거죠, 팔로잉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현대의 어떤 그 서비스나 이런 데에 음. 많이 녹아져 있는 것 같네요. 음, 그러니까 그걸 서비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런 역동성, 그 생성의 과정을 에너지를 불어넣은 거지. 더 그, 활발하게 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그 과거 같으면 인터넷이 없으면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죠. 무리를 만들거든, 이렇게. 네, 그렇죠. 집단이 네트워크. 형성되고, 블럭이 형성되고. 그렇죠. 야, 하여튼 되게 그 이미 지금 그런 어떤 세상의 서비스들이 서양에서는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나오기 어려운데 서양에서는 이미 나오고 만들었다는 거가 음. 아쉽네. 그리고 그런 생성 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자들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사실 랭귀지를 만들고 MIT에서 그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이런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에너지 막 부어 넣는 거거든. 그 음, 부어 넣는 대가로 자기네들은 돈을 벌고 그걸 그렇죠. 또 우린 이용해 가지고 랍버를 형성하고 다른 또 무리에 이렇게 동화되기도 하고 이런 그 생각하지도 않았던 생성 대기 이게 음, 대기 과정을 또 겪게 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사람이 되게 이렇게 세상을 넓게 통찰해서 이 철학을 개발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읽으면 읽을수록 음, 네, 우리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네, 음, 작용하는 거였죠. 예. 그런 걸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뒤로 장이 가면 갈수록.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되씹어 보면서 좀 비즈니스로 들레지 보기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사업 아이템도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면 이게 잡아나. 이제 인간의 속성을 꿰뚫어 본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사물의 일부거든. 그러니까 음, 사물의 원리,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물리세계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하면 그럼 인간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뭐 이게 과학주의적 발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설명 가능한 어떤 이론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면 이런 책이 나오면 이걸 통해서
아, 세상이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게 이제 끄떡이면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음. 예, 그걸 알려면 도가 터야 되는데, 이거 너무 한 번 봐가지고는 아, 안 돼.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도 같으면 뭐 다 백만장자 됐게.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곱 씹어보고 계속 곱 씹어보면서 음, 나의 비즈니스의 그제. 환경에 계속 비춰서 여기서 안 돼 있는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게 어쨌든 영역별로 이렇게 매트릭스 해보면은 뭐 다 이미 잘 돼 있는 데가 있겠지만 음, 어느 영역은 뭔가 빈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영역을 찾아가지고 서비스를 타겟팅하면 그런 데가 이제 막 먹히는 게 되는 거죠. 음. 틈새 시장이 되고. 되게 좋은 철학은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게 이 철학이라는 게 맞아. 그런 빈틈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찾으면서 내가 지금 내 현재의 것을 이렇게 스크린하면 음. 빈틈이 어딘지 찾고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자꾸 던져주잖아. 예, 그러니까요. 음. 그러다가 좋은 거 하나 걸리면 이제 그게 사업 아이템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아, 그,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거를 봐야 돼. 네, 그래서 이걸 그냥 고정된 방식으로만 계속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뭐 크롤링 해가지고 뭐 시각화하고 그러지 말고 네, 맞아요. 여기서 또 다른 요소로 어떻게 분류하나 뭐 범주하나 아니면은 그걸 새롭게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자꾸 보면 거기다가 막 시간 개념, 공간 개념 이런 걸 막 같이 도입을 하고 이래서 조합을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는 그런 실험 정신을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뜻밖의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그게 히트가 될 맞아요.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데이터 분석의 어떤 관점에서 어, 변화를 저한테 많이 준 거는 시계열이에요. 음,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고정되고 단면을 분석을 하는 형식의 어떤 접근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근데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시계열의 개념, 변화의 어떤 과정의 개념을 상당히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 개념은 음. 사실 힘드니까. 어렵거든. 예, 왜냐면 그렇죠.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딱 손에 잡히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것처럼 예, 상대적인 거고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우리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고 그러니까 네, 객관적으로 딱 이렇게 그 절대적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없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딱 이렇게 호라이즌이 딱 거져 있으면은 사실 분석하기 쉽다고. 네, 그렇죠. 그게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게 연도별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연도라는 게 저기 뭐야 코로나 때 그 2년 그 기간하고 그렇죠. 지금 그거 없는 때 2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그 네, 시간의 그렇죠. 흐름이라는 게 그렇죠. 그거를 그 고려하면서 시간 개념을 한 축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음. 상당한 지적 노력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다가도 지치는 거지. 근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단순한 모델로라도 단순화시키더라도 반드시 흐름이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겠구나.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이 그 원뿔처럼 음, 원뿔처럼 변화의 과정을 지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볼 수 있게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변화의 과정이 이랬는데 현재가 이랬다면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에 대한 거를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음, 의지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얘기는 흐름이 중요하군요. 음, 흐름이라는 거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구현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는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흐름이 있어야 되고 변화에 대한 것들이 누적되고 있어야 되고 그게 보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 또 대표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차원성하고도 이게 연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 보는 거는 아까 왜 그 계열적 뭐 네, 사고인 것처럼 사물을 그냥 이렇게 일대일로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네. 예, 인덱스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인덱스가 이제 인과관계거든. 예, 그쵸. 인과관계 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1차원, 2차원적인 생각에는 익숙해요. 음, 그 어떤 팩트가 사실이냐 아니냐. 네, 그다음에 얘들의 관계. 이게 음, 뭐 비율 관계냐, 상등 관계냐, 뭐 음, 인과 관계냐, 뭐 전체 부분 관계냐 이런 관계 종류 이것까지 보는 거는 그래도 조금만 지성이 있는 사람도 음, 그거는 가능해. 음. 대개 그래서 그 그래프 분석을 하거나 시각화하고 하는 거 다 관계 보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것까지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음, 그러려면은 그 매트릭스가 이해가 돼야 되고 매트릭스의 집합 음, 이게 3차원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러게 전체적인 관점을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거기까지는 프로그래머들도 잘해. 근데 그게 4차원으로 가려면 거기에 이제 시간이 시간, 예, 그렇죠. 네, 시간이 도입돼야 되거든. 그 예, 아인슈타인이 그 만든 상대성원이라는 게 시간이 시공간, 이게 공간에다가 시간을 추가해가지고 예, 4차원으로 만들면서 이게 인간 사회가 다 뒤집힌 거잖아.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예, 3차원 만들기도 힘든데 그렇지. 2차원까지는 다 잘해. 예, 애들 그 지금 그 디지털 뭐 그 과정에서도 양성 예, 과정에서도 2차원까지는 다 연습시킨다고. 근데 예, 3차원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한번 가볍게 경험할 정도 음,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예, 그 그렇죠. 정도의 그치지 이것이 3차원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면서 어떻게 변해 나가는 거를 추적할 수 있는 훈련까지는 음. 그건 최소 6개월은 걸릴 거야. 그렇게 하려면. 근데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아니면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 능력이 필요한 거지.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 위에 그 아래의 것은 이 차원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얘기한 흐름이 없는 것들은 별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그게 그 능력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되지 않고 석박 정도는 돼야지 그거 하시 거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긴 네. 한데 이 맞아요. 목표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요. 근데 너무 많이 기대하면 실망해. 여기 박사고 박사님 같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아, 뭘, 저는 대표님하고 이렇게 근무 한 달 하면은요, 아마 머리 다 빠질 겁니다. 오늘 너무 어떻게 재밌게 보면 학교에 있는 게 다행입니다. 대표들. 아니에요. 아, 우리 이렇게 언제까 흐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저게 무슨 얘기를 하시나, 저분이 흐름이 뭐지? 아직도 이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축한다는 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그, 예. 하여튼 그런 걸 보여줘야지 돼. 예. 네. 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 예, 이제 7부터 10, 네, 뒤에까지 다음 주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고생 네. 많았습니다. 고생 네,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네.